오늘의 플러스, 빈 땅 없는 서울, 주택 공급에 새로운 길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년 새 약 40%나 급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집값의 정체를 뜯어봤더니 사실은 절반 이상이 땅값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택 가격에 반영된 토지비의 비중을 조금 보시면 2002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 원가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실제로는 분양가의 한 60~70%가 땅값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땅값을 얼마나 낮춰서 공급하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아니 결국 아파트 싸게 공급하는 방법은 땅값을 싸게 확보하거나 땅을 싸게 확보하면 되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 숨겨진 공간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네, 해외에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집값이 많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뉴욕이나 뭐 동경이나 네. 대도시들 다 집값이 높은 게 사실인데 결국에는 공급의 물량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저렴하게 공급하느냐 그리고 토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둔 부분은 같은 문제인데 다른 대안들을 찾았던 사례들을 좀 찾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에도 집을 짓고 있고 네. 도시의 틈에도 집을 짓고 있고 또 뭐 한강 위에도 짓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가 뭐 물 위에 또는 옥상 위에 또 짜투리 땅들 이런데 너도 나도 집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저도요 일본 가니까 협소주택이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정말 조그만 땅에 여기에 누가 살 수 있다고 집을 짓지 했더니 진짜 다들 살고도 있고 거기에 건축들이 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찌 보면 이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시도라도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땅을 안 사용하고 있는 공간 우리에게도 꽤 있긴 있습니까? 네,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같이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토지 효율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숨어 있는 공간 이제 5개 정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옮기는 집.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비어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안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의 집, 이제 수면 위에다가 집을 띄우는 방식이죠. 이제 물론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무리에도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자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기존의 도로나 집 위에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 위에 집을 네, 짓는다. 집 위에도 집을 짓고 도로 위에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중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짓고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협소주택 사실은 틈새의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이제 공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토지의 용적률을 사고 팔아서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이런 권리 네. 이런 걸 공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적률 거래를 통해서 또 지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옮기는 집을 옮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옮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집을 썼다가 네. 필요가 없으면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의 빈 시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제 3가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키트보넨이라고 하는 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재개발 예정지였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용 주택 1,000세대를 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요 자료 만들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예. 200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5년에 입주를 했고 원래는 5년 정도 쓰다가 다른 데 이전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 계획이 굉장히 미뤄지면서 재개발 사업이 미뤄진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2020년까지 썼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당초에는
5년 정도 쓰다가 예. 이제 옮기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엔 15년간이나 더 썼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특히 여기에 이제 지었던 이 건물들을 해체해서 다른 곳에 또 재사용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례를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저는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상암도 유휴 땅들이 꽤 있거든요. 예. 여기에 뭐 100층 높이의 뭐 초고층 빌딩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던 적이 있고 또 다양한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미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 금싸라기 땅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걸 계속 비워놓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다 반영구적으로 뭘 지어버리면 야, 이게 옳을까요? 잘못된 걸까요?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럴 바에는 지금 암스테르담처럼 그냥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 그 기간만이라도 1000세대라도 살게 합시다. 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예. 그래서 암스테르담 사례가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사실 5년 정도는 이제 약속된 기간이었고 사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주거 문제, 주거 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도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시도를 했었다. 물론 이 이제 방식 자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이런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발은 많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도 있어요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용성 있을 것 같은 게요. 네. 사실 열악한 고시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공에서 좀 쾌적하게 제공해주면 저는 충분히 부합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국민 평형 이상대 아파트를 다 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특히 주목하신 게 이거는 토지비가 안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토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토지비가 들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 암스테르담은 이제 시가 전체 토지의 한 80%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권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이제 동일한데요. 여기는 세대 수가 뭐 1000세대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쇼핑센터 이제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잠깐만 쓸게요라고 해서 쓰고 있는 사례고요.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 사례는 조금 이제 약간 열악해 보인다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 그러네요. 않으신가요? 예, 외관도 이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들러라고 하는 공법을 활용해서 이제 했던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이제 비어 있는 그 수면을 활용해서 기숙사로 쓴 사례거든요. 요거는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학생의 주택난 이제 기숙사 비도 너무 오르다 보니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양한 이제 그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위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하는 건데요. 네. 요 사례는 재미있는 게 이제 폴란드에서 제작을 해서 네. 이제 배로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 아. 예, 필요하면 정박을 했다가 다른 데도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게 옮기는 주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뭐 재개발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뭐 쫓겨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쫓겨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약속된 기간 동안 정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된 이주인 거지 쫓겨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예고를 한 거고 물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쫓겨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임시로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인 접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임시적이고 한정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물 위에 집 짓는 사례 암스테르담 사례요. 예. 그리고 덴마크도 물 위에 집을 지어줬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물 위에 집이 있으면 뭔가 좀 뭐랄까요. 무너지거나 예. 아니면 건축상 안전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무리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수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공간의 가능성으로 봤다라는 거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할 수 있느냐 이슈가 그렇죠.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네덜란드 사례 이제 두 가지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요. 이제 구조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얼핏 보시면 사실은 그 크루즈 같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네, 크루즈를 띄워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보이시는데 이게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오. 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 이제 그 기둥을 박아서 예. 한 60m 정도 되는 깊이는 조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제 바다 밑에 이제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집을 올린 방식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둥을 살짝 박아놓긴 했지만 그 엘리베이터처럼 물이 좀 차면 약간 떠오를 수 있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강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강 같은 경우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속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수 때 되게 되면은 이제 물의 높이가 왔다 갔다 이제 그렇죠. 유속의 변화, 높이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이 나을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다만 여기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 제방을 쌓아서 내수면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도도 거의 없고 홍수에 대한 피해도 이제 그 제방을 쌓아놨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보완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는 전 국토가 이제 바다 지면보다 좀 낮다, 수면보다 낮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네. 이제 바다를 메워서 이렇게 집을 짓거나 바다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시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수용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좀 원활하게 있을 수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우리도 지금은 주택 문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수용성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한강은 이 수위가 워낙 높낮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우려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공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다 이렇게 대안들이 이제는 있는 수준입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한강에 이제 집을 짓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상력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적합한지는 후속적으로 논의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네. 하지만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선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는 그 다음에 문제이고 네. 먼저는 이제 한강이 갖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 자원을 주택 공급에 땅을 쓸 만큼 집의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냐에 대한 수용성이 제일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예.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 네. 왜냐하면 한강이 이제 상수도원으로 다 연결이 되는 네.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 쓰레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제도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는 조금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그러면 쌀 거냐? 네, 맞아요. 차라리 땅 땅을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렵게 땅 한강에다가 파이프까지 박아서 꼭 해야 되냐? 예. 돈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물 위에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내가 등기치고 살려고 한다면 네. 주소 등기가 나오는 건지 부유식이면 이게 떠다니는 건데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하면 대출이 나오지만 네.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요. 예. 네덜란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물 구획이라고 해서 아예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덜란드는 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바다보다 이제 땅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를 넓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과 물을 이제 따로 본 거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제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준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집 자체를 이제 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 네. 예. 아, 네덜란드는 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도적으로 그동안 진화 발전을 이렇게 해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남의 집 위에 집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뭔가요? 아, 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오늘 두 개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크레인으로 요 사이에 넣는 거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이렇게 남의 집 옥상에다가 이제 모듈러로 집을 이제 증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로테르담입니다. 이것도 네.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이제 건물 위에다가 집을 이제 더 지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 위에다가 집을 더 지어서 부족한 주택 공급 호스를 늘린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중권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요 공중권의 권리를 사서 네. 집 위에다가 이제 옥상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사례입니다. 네. 예. 공중권 말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옥탑방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옥탑방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옥탑방이 사실 정식적인 그 허가를 받은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불법 증축에 가까운 거고요.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스페인 둘 다 사실 이게 허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옥탑이 불법 증축이었다면 여기는 공중권 증축을 옥상 위에 빈 공간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한 것이고요. 네, 합법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옥탑방을 불법으로 했던 이유가 안전 문제도 크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 저기는 그런 건 다 정밀 검진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럽의 그 도시나 이제 건물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0년, 200년 된 도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구조 진단이라고 하는 그걸 통과를 한 건물만 한해서 이제 허용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의 문제거든요. 네. 예, 정주성이라고 하는 게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전한 구조 진단을 선행하고 특히 이제 내진 보강도 거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시도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여주셨던 저 사례가 바로 공중권을 얻어서 건축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공중권을 얻어서 이제 그 건축을 한 사례이고요. 이건 개별 건축물에 관련한 공중권 예.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뒷부분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연달아서 한번 다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옥상이 좀 다른 데보다 층고도 낮고 해서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방금 말씀 주셨던 공중권과 같은 권한을 사서 옥탑방 형태, 이제 합법적인 옥탑방 형태로 집을 하나 더 올린다. 그러면 저는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양도세 폭탄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공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의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정도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의 문제, 보유와 관련한 이제 제도의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시도가 가능한 그런 제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해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틈새 주택 또는 협소 주택 같은 거 말씀도 주셨는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보셨던 이제 일본의 사례가 아마 이거일 것 예.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사이에 짜투리 공간이죠. 예. 거기에 집을 끼워 넣어서 이제 집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사례는 이제 공중에 띄운 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걸 캔틸레버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대지 내에 있는 경계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공중에다가 이제 모자라는 호스들을 더 예. 채워서 집을 짓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런던의 사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철도 고가 하부에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다 집을 이렇게 끼워 놓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그다음에 작업실을 같이 이제 공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짜투리 땅을 잘 활용해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규모감의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저 나라들은 판단을 한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런던 같은 경우도 가격이 엄청 비싼 예. 동네이고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거하고 재정비하는 게 조금 익숙한 사회적인 문화이고 예. 여기는 이제 오래된 공간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보존적 재건축, 보존적 정비라고 하는 방식들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접근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을 둘러싼 관습이나 관점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푸는 방식이 달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 1부에서요. 물 위에 집 짓는 해외 사례들, 그다음에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옥상에 빈 터가 있었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 등등. 아, 해외에서도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공중권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도쿄만 가더라도요. 정말 특이한 게 역이 웅장합니다. 우리 서울역, 노량진역, 용산역 보면 용산역은 좀 커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역이 그렇게 좀 아담하다, 이쁘다 이런 느낌이 많은데 야, 오사카나 도쿄 가면 역 자체가 막 진짜 뭐라 그럴까요? 쇼핑몰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고 역 자체가 복잡한 구조물로 돼 있고 또 뉴욕도 허드슨 야드 같은데 보면 야, 여기 진짜 끝내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공중권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공중권 개념으로 개발한 두 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관통하는 개념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네.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여기 도쿄역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도쿄역 주변을 이제 특례 용적률 적용 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용적률을 더 높게 이제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도쿄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도 확장을 해야 되다 보면 결국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부여되어 있는 용적률을 다 쓰기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하기보다는 보존적으로 유지하면서 모자라는 용적률을 주변 지역에 이제 빌딩 6개 이제 팔았습니다. 아. 예, 용적률 거래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 쓸 수 있는 밀도를 옆에 건물에 팔고 옆에 건물에서는 그 비용을 이제 요 도쿄역을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비용으로 쓴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저건 진짜 헐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갑론을박이 많을 테니 네. 지키는 대신 네. 포기한 용적률을 인근 빌딩에 판 거군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개발 이익은 이제 공공이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공공이 환수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례 용적률 구역이라던가 공중권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한 계획 이득이거든요. 개발에 따른 이득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팔게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도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판 그 이제 용적률의 그 비용으로 500억 엔 정도를 이 문화재 보존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 가치 그리고 그 비용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용적률 거래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민간 간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이 이익 자체를 공공이 나눠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뉴욕 허드슨 야드도 설명해 주세요. 네, 허드슨 야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뉴욕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비싼 대표적인 도시이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 한복판, 이제 맨하탄에 이제 철도 선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네. 이 면적이 여의도 공원의 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엄청난 면적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전략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철로를 놔두고 이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도시 개발을 한 사례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그 뉴욕의 교통국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요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소유권을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로는 유지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중권을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약 1,000억 달러 정도라고 어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99년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그 처음에 임대를 하는 계약 당시에 일부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허드슨 야드를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임대료로 토지 임대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철로만 있다고 하면 이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네. 인공대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토지를 만들고 예.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공중권을 사고 파는 이제 그리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안에 다양한 역사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철도길 근처는 사실 개발이 제대로 많이 잘 되어 있다. 이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서 네. 충분히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한 사례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도 공중권을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개념적으로는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이제 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단 결합개발하고 공중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놨고 예. 시도한 이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이문동하고 해방촌에서 시도를 하다가 네. 이제 결국에는 그 용적률을 팔고 살 때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간 위를 이제 공중권 개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내동 이제 북부간선도로 주변에 공공주택 단지 짓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지동에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네. 버스 차고지 위에도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 두 가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려고는 했지만 네. 일단은 보시면 여기 좀 보니까 네. 그냥 마치 그냥 나대지에 올린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내동 부부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예. 원래 도로 위에다가 이제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네. 이제 반대가 좀 많아서 결국엔 도로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예. 그 간선도로 옆에 이제 약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도로 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예. 그 옆에 조금 비어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공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버스 차고지 위에 요 장지동 사례 같은 경우는 버스 차고지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 단지로 건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사례들이 만약에 공법도 좀 안정감 있고 또 쾌적하게 잘 선택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지는 서울에 많이 있습니까? 네, 버스 차고지 상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 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신내동 부부간선도로에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버스 차고지 관련해서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네. 화재와 관련한 이제 이슈가 있죠. 안전 이슈에 예, 예.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NG 연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요 장지동도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쭉 어떤 공간을 어디로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쭉 지금까지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공법상의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모듈러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은 뭡니까?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해외 사례들에서 이제 조금 많은 이제 모듈러 공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냐면 옮기기 쉬우려면 결국에는 해체와 조립이 쉬워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모듈러 공법이고요. 모듈러 공법은 이제 요새 탈현장 공법이라고 해서 예. 업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제 큰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거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집을 예전에는 현장에서 다 짓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와 같이
여기 구조체가 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쌓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듈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듈들을 일단 연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는 방식을 모듈러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찌 보면 레고처럼 블럭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딱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게 뭔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막 북적북적 일해서 소음 나고 먼지 날리는 게 싫어서 예.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편의성만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실제 만드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면 가격이 싸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듈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기가 조금 단축이 되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기초 공사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구조체 공사는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나야 가능하지만 모듈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 하고 있는 동안 네. 바로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가 짧아지니까 현장 민원도 조금 짧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은 싸진 않습니다. 아. 예, 비용은 일반 이제 현장에서 하는 공법에 비해서 30% 정도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슈들을 네.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이제 금융 비용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해체해서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이 사실은 영구적이고 고정적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긴급하게 그 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었다고 옮길 수가 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많은 또 옛날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그 모듈러 같은 경우도 그 층간소음이라던가 일반 주택의 기준에 준해서 사실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 전경 보시면 사실 일반 아파트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 그러네요. 않으세요? 예. 그래서 뭐 품질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모듈러 공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층간 소음은 일반 주택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예.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하면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블럭처럼 쌓아 올리면 몇 층까지 현재 가능합니까? 네, 여기 저 한번 그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지금 이제 세종시에 지었던 건 7층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쌓게 레고처럼 쌓게 되면 흔들리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런던에서는 44층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우와, 44층이요? 네, 그런데 요거는 공법이 약간 혼합인데요. 예. 요 코어에 있는 부분은 이제 RC 같은 방식으로 구조체를 조금 만들고 예. 나머지는 이렇게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의 구조 안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철골이나 콘크리트로 하는 모듈러도 있지만 목조,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가 목조인 OSC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조 모듈러로도 25층까지 이렇게 지었던 사례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의왕 초평에 네. 이렇게 조금 고층으로 모듈러 만들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렇게 모듈러로 집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모듈을 많이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고층이 되면 될수록 경제성이 더 확보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모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일시에 발주가 되고 일시에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이제 비용은 조금 절감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비례해서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이 되면 이제 그만큼 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지진이나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모듈 하나만의 생산 단가가 아니라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기술적인 비용들도 네.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1부에서부터 쭉 설명해 주신 게 해외의 다양한 사례 그리고 경제성도 확보해 가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 쭉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다양한 해외 사례를 봤지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인사이트일 뿐이지 이게 적용이 되려면 굉장히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당장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것들요. 그리고 이미 시도된 것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례들은 이미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굉장히 도발적인 부분이죠. 이제 수면을 활용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문제 이제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고의 경계를 확장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주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요. 네. 당장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방법들을 먼저 첨가하시는 편입니까? 네, 그래서 해외 사례 이제 여러 가지 공간 활용하는 거에서는 사례는 없었지만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비주택에 대한 용도 전환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조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미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비아파트 공급을 11만 호 정도 발표를 했고 예. 그 중에 이제 공실되어 있는 오피스나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이제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요 용도 전환 관련해서 그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이제 청년들 중에 고시원이나 예. 굉장히 열악한 데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이제 주거를 이용하는 특성을 보면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나 이런 사무 용도를 주거로 거처로서 좀 제대로 된 거처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주택을 용도 전환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채광과 한기의 문제가 있죠. 이제 원래 그 주택용으로 건립하지 않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네. 폭도 넓고 네. 그래서 이제 채광 바닥 면적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주차장을 덮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주차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하고 구조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피난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고시원 화재 났던 경험들이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집합 건물에서의 피난하고 방화의 문제도 이제 오피스 주거 전용하면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등기나 소유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 사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용도 전환하면서 너무 싼 원룸만 생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반드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은 해줬지만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건 또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또 거처가 너무 품질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대책 발표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조금 더 패키지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조율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야, 진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택난에 허덕이느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지만 해외도 참 만만치 않게들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오피스를 주거단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좀 성과를 낸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위에 이제 제가 그 저기 보도자료 했던 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뉴욕시도 이제 지불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밑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그 캐나다 캘거리의 사례입니다. 네. 오피스를 주거로 이렇게 바꾸는 이미지들인데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도
이제 그 인허가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기 위한 제도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네. 엄청난 물량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 계획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진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가격이 시장가로 공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은 많이 공급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의무화하는 제도로 조금 보완이 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네. 두 번째 뉴욕을 보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서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기 위한 세제 정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닝을 완화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용적률을 더 짓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전체 공급하는 주택 중에 25% 정도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사업자한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오피스를 주거로 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유인책을 만든 사례이고요. 캐나다의 캘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네. 뭐냐면 그 성과 연동 보조금이라고 네.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 공사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대출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허가도 면제해줘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앞서 여기 보여드렸던 요 이제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유튜브로 또 찾아보시면 요 이제 공사하는 거 예. 영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주택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내 집 짓는데 내 건물 짓는데 보조까지 해주시면서 네. 그 건물 짓는데 돈 좀 보태 쓰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왔으니 진짜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싶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마 많은 청취자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작년이죠.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에 여기 땅 몇만 호 매년 얼마씩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정부의 의욕은 높이 사나 그거 제대로 되겠느냐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선 오늘 위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결국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오늘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물 위에 또 공중에 또 짜투리 땅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런 고민들을 전문가분들도 할 정도라면 그거 쉽게 안 된다. 그런 반증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특히 뭐 매입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LH가 공급을 하지만 이제 빠르게 더 많이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비 사업도 이제 규제 완화를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성에서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요. 이런 방식은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일부 유휴 공간을 네. 한번 좀 창의적으로 다른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것 같고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요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도심의 주택 공급의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땅을 도심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이걸 단순히 토지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좀 시각을 확장하자. 어떻게 보면 유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대지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권이나 결합 개발과 같이 안 보이지만 그 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제도가 조금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에는 이제 근거가 없고, 또 그런 제도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 네. 주제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대안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멘트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도 주택 네. 가격 비싸고 공급한 땅은 없고.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답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대답이 다른 방식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비나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거처를 포함한 도심의 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그 주거 수요를 고려할 때 이렇게 틈새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가치를 조금 재발견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드디어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의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빨리 해결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대안들도 한번 논의해보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뿐만 아니라 뭐 행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약간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본 먼저 댓글 나올 게 저도 떠오르는 게 결국 이러다가 경복궁 위에도 또 집 짓겠네 하면서 요즘 하도 답답하시니까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전 국민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네. 그런 장은 좀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런 장을 일단 한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택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이제 심한 많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기가 또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수용성을 조금 높여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의 그 사례를 보셨잖아요. 네. 그게 문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조감도가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감도와 또 현실의 문제는 다르지만 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뒷부분에 뒤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도로를 관통해서 와야 되지만 예. 여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예. 이 개발에 따른 편익을 그 뒷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굉장히 이제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와서 싫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음도 있고 층간 소음도 있고 또 길 막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단순히 집을 짓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또 다른 생활 SOC랑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았어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경험이 조금 확산이 되고 네.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제언이었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도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시공한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줬느냐에 따라서 네. 수용성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